안녕하세요. 오픈 인프라스트럭처 커뮤니티 데이 코리아 2020 발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쿠버네티스, 데브옵스부터 프로덕션스 환경까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먼저 제 소개부터 하고자 합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자 커뮤니티 및 기업 생태계에 대한 제품 마케팅을 담당하는 최영락입니다. 국내 및 인접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등 담당하는 팀원과 함께 개발자 여러분들의 개발 경험을 또한 기업 내에서 쓰시는 그 여러 가지 전반적인 개발 경험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같이 발표하시는 박잉혜님 소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잉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영랑님께서 지금 자기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에 대해서 그러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앱데브 CSA를 맡고 있는 박인혜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앞부분에서는 기존 회사에서 개발 쪽을 맡았었고, 지금 회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키텍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주로 클라이언트 개발, 서버 개발, 그리고 오픈소스 개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개발을 하다가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 개발까지 진행을 했었고, 현 회사에서는 클라우드 인프라 아키텍처로서 지금 여러 가지 아키텍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쿠버네티스와 오픈소스 관련해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어플리케이션하고 데브옵스 아키텍처를 맡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쿠버네티스와 데브옵스에 관련하여 이한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잉혜님.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먼저 데브옵스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데브옵스와 함께 컨테이너 개발 속도를 어떻게 낼 수 있는가? 이 데브옵스가 특히 쿠버네티스와 만나면서 우리가 데브옵스 환경에서 개발 경험이 되게 좀 빨라지고 가속화가 되고 원하는 부분을 쉽게 테스트하고 바로바로 배포해가지고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데브옵스에 있는 CI/CD 통합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 같이 이렇게 잘 빌드한 다음에 그 결과가 실제 배포했을 때 얼마나 어떻게 되는가 등에 대한 부분을 더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예전에 VM 같은 경우는 VM 부팅하고 이것저것 배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요. 이 데브옵스를 통해서 자동화된 CI/CD가 딱 이어지고 그게 빠른 컨테이너 배포와 함께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되다 보니까요. 이 데브옵스와 함께 컨테이너 개발 속도가 점점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첫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무료 개발 툴이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익스텐션, 확장을 통해 가지고 네이티브 컨테이너 및 쿠버네티스 개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설치하시면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좀 더 쉬운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햄도 지원하는 프라이빗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쓰시면은 지금 최근에 도커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유료화된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은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 앱 개발 테스트할 때 의존성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쿠버네티스 환경에 배포할 수 있는 거를 CI/CD와 함께 데브옵스에서 빠르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개발할 때 커밋 만들고 풀리퀘스트 올렸을 때 바로 어떤 CI/CD로 동작해 가지고서 결과 확인하고 하는 코드 머지 개발 프랙티스와 같이 연동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뭐 A/B 테스트, 뭐 카나리 배포 전략 등 이런 다양한 데브옵스에 관련돼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데브옵스에서의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 가지고서 실제로 빌드 및 배포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원하시는 환경에 맞게 잘 정의해서 쓰실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지난번 제가 CNCG 코리아 2020 10월 말에 개최됐던 곳에서는 제가 안전한 시큐어 데브옵스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는데요. 사실 오늘 30분 세션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그때 데모를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3분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기 때문에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데모 환경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GitHub 액션은 GitHub의 액션 스텝이 얼마 전에 추가가 됐어요. 한 올해 초에 추가가 돼가지고서요.
CI/CD를 데브옵스를 GitHub에서 바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풀리퀘스트를 딱 올렸을 때 그거 리뷰하는 거를 그래서 GitHub 액션으로 해가지고 살펴보고요. 그래서 승인하면은 실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로 배포하는 것까지를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GitHub 액션 같은 경우는요. 그 지금 여기 보시면은 도커 로그인, AKS set context, K8s create secret, K8s deploy 같은 이런 액션들이 정의되어 있고요. 그거를 오른쪽과 같이 야물 파일로 정의해 가지고서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거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3분 이내로 만나보겠습니다. 애저 포탈이고요. 현재 1.18.10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자,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배포한 거 푸시했을 때 올라가는 레지스트리 공간이고요. 이건 제가 데모를 위해서 샘플로 GitHub 저장소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index.js 파일을 이게 실제로 도커 파일 통해 가지고서 컨테이너 빌드가 될 건데요. 요거를 한번 살짝 콘텐츠를 변경해 가지고서 이제 커밋을 만들고 풀 리퀘스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에이펙에 지금 또 영어로 데브옵스 서밋을 같이 또 11월 달에 발표가 예정이어 가지고서요. 겸사겸사 해가지고서 데모 영상을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새로운 브랜치로 해가지고서 커밋을 제가 만들고요. 그거를 지금 메인 또는 마스터 브랜치에 풀 리퀘스트를 올리는 거를 다음과 같이 풀 리퀘스트를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 리퀘스트를 올리게 되면요. 미리 정의된 GitHub 액션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자동 실행이 되고 있죠. 미리 정의된 GitHub 액션이 자동 실행되고 있고요. 풀 리퀘스트에서 이제 이미지에 포함되는 index.js가 바뀌었으니까 자,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도커 파일에 있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서 도커 이미지를 하나 둘씩 빌드를 실행하게 되고요. 자, 이 빌드가 문제가 없다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시큐리티 이미지에 대한 시큐리티를 체크하는 액션을 지금 하나 추가해 가지고서 검사를 시켰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쭉 실행이 되다가 좀 기다려 보면은 페일이 났습니다. 자, CVE 등 보안에 뭔가 결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보안에 결함이 없다면요. 다음과 같이 풀 리퀘스트에서 자동 빌드 되는 게 액션에서 GitHub 액션 통해서 빌드 되는 게 vulnerability, 시큐어한 이 이미지는 안전하다. 그렇게 해주고요. 그때는 관리자가 그러면 풀 리퀘스트를 억셉트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다음과 같이 풀 리퀘스트 수용하게 되면은 쭉 이렇게 또 추가적인 GitHub 액션이 돌아가가지고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배포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브옵스가 GitHub 액션을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요. 쿠버네티스가 데브옵스가 잘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배포 환경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빌드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배포까지 잘 이루어지는 환경, 그리고 GitHub 액션의 라이브 로그까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환경을 간단하게 데모로 만났고요. 자, 이 결과를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기트 풀로 해가지고서 변경된 내용을 받아보고 실제로 이 변경된 내용을 저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배포했기 때문에요. 애저 클라우드 쉘로 바로 확인해가지고 kubectl 명령어로 IP도 확인하고 CURL 명령어로 잘 동작하는지 바뀐 이미지가 잘 동작했지요. 그 부분까지도 간단하게 쭉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저는 간단하게 데브옵스가 어떤 역할을 쿠버네티스와 함께 만나면서 하는지를 보여드렸고요. 자, 여러 가지 이런 소식 포함한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뉴스레터가 또 있으니까요. 커뮤니티 뉴스레터도 있기 때문에 자,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저는 발표를 마치고자 하고요. 이 이후부터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어떻게 그러면 쿠버네티스를 부드럽게 랜딩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잉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잉혜님. 지금까지 영랑님께서 쿠버네티스하고 애저에서 데브옵스에 관련해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어서 쿠버네티스를 클러스터를 프로덕션 환경에 부드럽게 랜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온프렘에 있는 부분보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아스에서 구축을 하다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옮겨왔을 때 조금 더 많이 적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클라우드 환경은 온프렘이랑 달리 각각 클라우드사에 있는 디자인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고 들어오셔야지 좀 부드럽게 프로덕션 환경에서 런치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 꼭지에 맞춰가지고 크게 4가지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대부분의 커스터머나 고객들이 좀 놓치고서 프로덕션 환경으로 가는 부분들이 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메모리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크 I/O 관점, 세 번째는 네트워크 S나 포트의 고갈 관점, 그리고 클라우드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커터 관련해서 이렇게 네 가지 관점으로 프로덕션 환경에서 좀 부드럽게 런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려해야 할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메모리 오버로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메모리적인 문제로 쿠버네티스에서 발생을 하는 거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유저의 파드가 에빅션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저의 팟이 아웃 오브 메모리 킬드로 인해서 지금 죽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더 이게 점점 좀 심화되면은 쿠버 시스템의 파드가 에빅션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지금 극심할 경우에는 노드가 뭐 템퍼럴리하게 테인트 되어서 스케줄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리밋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인데요. 지금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한 문제가 왜 생기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쿠버네티스에서는 리퀘스트와 리밋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리퀘스트된 양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컨테이너가 운영되어 돌아가다가 자원이 모자르면 리밋에 정의된 양까지 계속해서 리소스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의 총 리밋의 양이 실제 시스템이 가용할 리소스의 양보다 많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를 오버커밋된 상태라고 하고요. 이렇게 오버커밋된 상태가 발생을 하면 CPU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리퀘스트에 정의된 상태까지 낮추기도 하지만, 메모리의 경우에는 할당되어서 사용 중인 메모리의 크기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운영 중인 컨테이너를 강제로 종료시키기도 합니다. 보통 저희가 쿠버네티스에서 얘기를 할 때 보여지는 에빅션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리퀘스트와 리밋이 전혀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이럴 경우에 첫 번째로 이러한 파드들이 에빅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밋이 설정이 되어 있지만 리퀘스트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또는 리퀘스트가 설정이 되어 있지만 리밋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럴 경우에 두 번째로 에빅션이 되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스템 파드들 같은 경우는 크리티컬한 라벨을 붙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리소스가 부족해서 마지막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을 때는 이렇게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시스템 파드까지 에빅션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야물 파일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왼쪽에 야물 파일을 보시면은 자바에 지금 저희가 약간의 흰 메모리 사이즈에 관련해서 밸류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리퀘스트와 리밋이 전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죠. 이럴 경우에 저희가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리소스가 부족하면 파드의 디스크라이브 상태로 확인을 해봤을 때 failed라고 스테이터스가 뜨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는 에빅션이 됐는데, 메시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노드의 상태가 메모리 프레셔 상태다라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노드들이 지금 어베일러블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따로 저희가 스케줄링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노드에 그렇기 때문에 노드의 상태를 디스크라이브 노드를 해서 확인을 하게 보면 지금 노드가 스케줄링 할 수가 없고요.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지금 insufficient memory라고 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유저들한테 이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야물 파일에 리밋과 리퀘스트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상태로 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아웃 오브 메모리 킬드로 지금 파드가 죽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왼쪽에 야물 파일을 보시면은 자바에 저희가 아규먼트로 xmx1g라고 줬는데, 지금 보면은 리퀘스트의 지금 리밋과 메모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리밋이 500밖에 지금 저희가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흰 메모리 사이즈를 최대 1G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야물 파일에 적용이 된 것을 보아하니 500mm까지밖에 저희가 리밋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은 얘가 지금 동작을 할 때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예 아웃 오브 메모리 킬드로 인해서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쿠버네티스를 운영을 할 때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지금 컨피그 파일을 제대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쿠버네티스에 정말 실질적으로 올릴 때 야물 파일 또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특히 자바일 경우에는 메모리 사이즈의 리밋과 리퀘스트를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상태가 쭉 가다가 결국에는 쿠버 시스템의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크리티컬한 시스템 파드까지 에빅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클러스터가 지금 언스테이블 하거나 언유저블 스테이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로 어떤 상황을 얘기를 주면요. 앞부분에 있었던 에빅과 에빅트와 아니면 메모리 아웃 오브 메모리나 아니면은 시스템 파드가 언유저블 되는 형태를 저희가 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리소스에 관련해서 리퀘스트와 리밋이 모든 컨테이너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임스페이스에서도 리소스 쿼터와 리밋 레인지를 같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얘네들은 크리티컬한 파드다라고 할 경우에는 해당 파드에 크리티컬하다라는 라벨링을 붙여가지고 이 녀석은 나중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맨 마지막에 에빅션이 된다라는 거를 좀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또 하나 더 데디케이트에 해당하는 노드풀을 둬서 문제가 있을 만한 녀석이나 아주 크리티컬한 녀석은 따로 그 데디케이트 노드풀에서 구동을 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 관점에서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걸 살펴봤고요. 이번에 보실 거는 I/O 관점인데요. 저희가 메모리를 봤으면은 이제 디스크 쪽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디스크 같은 경우는 메모리랑 달리 이슈가 있었을 때 이슈를 파악을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심슨들이 있고 그거를 보고 지금 얘는 디스크 쪽에 이슈가 있구나 라고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AKS 클러스터 노드가 난레디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API 서버로 저희가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TLS 핸드쉐이크 타임아웃에 해당하는 에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몬셋이 지금 데몬셋이나 아니면 파드, 쿠브 프록시 같은 아주 크리티컬한 데몬셋들이 지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계속 페일로 떨어지고 리스타트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디스크가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디스크 IOPS가 높아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퍼포먼스와 스테빌리티 이슈가 발생을 해서 지금 이스티오 같은 저희가 뭐 로고를 많이 저장을 하거나 이런 일련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 에러 또한 있을 수가 있고요. DNS 쿼리도 아주 상당히 느려지고 그리고 파드의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제너레이트가 에러로 빠질 수가 있고요. 여러 다양한 RPC 컨텍스트 데드라인 익시디드라는 에러가 쿠버넷이나 도커 로그에서 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V를 어태치하거나 디태치하는 작업이 상당히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 지금 네트워크나 메모리 쪽에서 보여줬던 거랑 달리 디스크 IOPS는 상당히 다양한 심슨들이 있죠.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하는 거는 지금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애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IOPS를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VM에 해당하는 IOPS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디스크에 해당하는 IOPS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디스크를 넓게 사용을 해서 디스크 IOPS를 충분히 가져갔다 하더라도 쿠버네티스를 동작을 하는데 IOPS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VM에 대한 IOPS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클라우드사에서는 다양한 지금 다른 컨셉이 있을 텐데 애저에서 지금 디스크 IOPS를 사용을 할 때는 VM의 OS와 그리고 어태치드 디스크 중에서 둘 중에서 낮은 값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맥스 IOPS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저희가 디폴트로 만들면은 AKS 같은 경우는 100기가의 OS 디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IOPS를 사용을 하게 되고 보통 기본적으로 P10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128기가 밑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500기에 해당하는 IOPS만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어태치드 디스크를 많이 붙였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IOPS 성능을 위해서는 OS 디스크의 사이즈를 100G가 아닌 뭐 500G나 더 1테라 이런 식으로 늘려야지만 풀리 IOPS 성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드 파티에 해당하는 로깅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으신데 이럴 경우에 지금 저희가 트리거링 되는 게 많은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깅이나 모니터링이나 오디 툴 같은 거를 사용을 할 때 너무 많은 수의 뭐 컨테이너나 아니면은 이미지들이 노드에 올라가 있지 않은지 아니면은 로그 서비스를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디스크 큐 뎁스라는 저희가 인디케이터고요. 얘는 저희의 모니터링 툴에서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높아졌거나 이럴 경우에는 디스크 IOPS를 저희가 풀리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애저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니터링 툴이고요. 애저에 있는 각각의 VM 버추얼 머신 셋에서 저기 저희 매트릭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셔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면 OS의 디스크 큐어 뎁스라는 부분이 있고 이 디스크 큐어 뎁스라는 부분이 갑자기 어느 시간에 일정량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하고 있으면은 이 지금 쿠버네티스는 디스크 OS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뭔가 어플리케이션의 디스크를 사용하는 거를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OS 디스크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더 충분히 IOPS를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QDEPS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각각에 있는 클라우드사에 알람이랑 붙여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 알람을 줘서 뭐 유저든 고객이 이거를 확인을 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같이 지금 동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IOPS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는요. OS 디스크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를 너무 풀리하게 사용을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뭐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할 경우에는 PV 같은 경우를 대신에 사용을 해서 데이터에 적합한 지금 워크로드를 돌리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OS 디스크의 사이즈를 지금 충분히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IOPS가 OS 디스크에 저희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를 더 늘리면 늘릴수록 충분한 IOPS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IOPS의 사이즈를 늘리시면 가능하시고요. 우리 이퍼머런 OS 디스크라 그래가지고 이퍼머런 OS 디스크를 대신에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노드에 해당해서도 지금 마운트를 도커 데이터 드리브나 아니면은 데이터 드라이브나 이퍼머럴 디스크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플렁크나 로고스탯이나 로깅에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조금 더 사용을 할 때는 모니터링을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OS 디스크의 QDEPS 같은 경우는 꼭 알람을 두셔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는 이슈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 메모리와 I/O 관점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SNAT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SNAT은 각각 클라우드사마다 지금 관리하는 게 조금 달라요. 어떤 지금 클라우드에서는 SNAT을 풀링 형태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애저 같은 경우는 65,000개의 지금의 SNAT 포트를 각각의 VM에 디바이드 돼가지고 일정하게 지금 분배해서 각각 미리 얼로케이티드 되어 있는 포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SNAT 포트를 저희가 65,000개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증상이 있냐면 DNS 리졸루션을 페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드가 심각할 경우에는 난레디 상태로 빠져서 더 이상 API 서버하고 연결을 할 수 없게끔 동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IO 타임아웃이 또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API 서버랑 저희가 연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주로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SNAT 포트에 고갈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솔루션은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프론트엔드 IP를 증가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아웃바운드 포트를 VM이 사용할 수 있는 거를 VM에 할당되어 있는 걸 조금 더 늘리는 방법.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SNAT 커넥션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슈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알림을 받고 조금 더 디버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또한 애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SLB, LB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 페이지고요. 보시면은 매트릭 레벨에 가서 SNAT 커넥션 카운트를 보시면은 각각에 있는 카운트를 보실 수 있으시고 여기에 fail 카운트가 떴을 때는 저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를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는 에스나 포트를 VM별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페이지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VM에서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하나의 VM에서 너무나 많은 에스나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이것 또한 유저한테 알람을 둬서 꼭 저희가 사전에 이거를 방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커터고요. 저희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터에 대해서는 미리 플래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온프렘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터가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커터에 대한 플래닝을 미리 하고 미리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커터가 필요할 때는 오토 스케일링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매뉴얼하게 스케일링을 진행을 할 때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할 때도 또 충분한 커터가 필요할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 지금 이슈는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뭐 AG, AKS를 저희가 스케일을 하는데 클러스터를 카운트를 10개까지 지금 스케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에러가 지금 떨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드에 대한 뭐 노드 커터가 VM에 대한 커터가 부족하면 VM의 커터가 부족하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서브넷에 해당하는 IP가 지금 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넷에 저희가 할당량을 조금 아주 넉넉치 않게 줬기 때문에 155개의 지금 IP 어드레스가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쿼터에 대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쿼터를 미리 사전에 플래닝해서 늘리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상당히 당황을 할 수가 있고 새로 클러스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CPU, GPU 그리고 IP 같은 쿼터는 미리 확보를 해서 저희가 동작을 하기에 충분히 문제없을 정도로 플래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뭐 방지할 수 있는 거는 플래닝이 미리 되어야 된다는 거고 리퀘스트가 있다면은 미리 지금 사전에 쿼터를 확인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정 지역의 인벤토리가 적을 때 할당량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리전마다 커터량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운영을 할 때도 하나의 리전이 아니라 여러 리전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동작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아키텍처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면은 쿼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저희의 뭐 IP가 부족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도 좀 다른 방법으로 유연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메모리 관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OPS 관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NAP 관점, 네 번째는 커터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이 이러한 꼭지를 잘 챙겨가지고 쿠버네티스를 프로덕션 환경에 올릴 때에도 조금 더 부드럽고 완벽하게 올릴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영랑님이랑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세션을 모두 다 지금 준비한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가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접 대면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어색하고 먼 감이 있었는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